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고기도, 과일도, 또 채소도 일제히 가격이 오르면서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숱한 대책에도 집값은 오르면서 주거 부담이 커진 가운데 물가마저 오르면서 갈수록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엔 잡힐 것이다라는 막연한 얘기가 아닌 정부의 확실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신세돈 명예교수,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물가 상황을 좀 보면 7월 달 거까지 해서 넉 달 연속 2%대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기획재정부는 2분기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다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신 교수님, 이거를 지금 상황하고 좀 비춰봤을 때는 전망이 좀 빗나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맞는 얘기로 흘러간다고 봐야 됩니까? 부분적으로 맞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 홍남기 부총리가 분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2분기 이야기잖아요. 네. 그 작년 2분기 그 소비자 물가가 전년에 비해서 마이너스 0.1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코로나 직후에. 네. 그러므로 당연히 기저효과 때문에 높게 나타났다는 말은 부분적으로 맞긴 맞죠. 그런데 이게 추세를 보면 예.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추세를 보면 2019년 말, 즉 코로나 오기 전에 비해서 네. 농산물이 2분기 자료입니다. 네. 16%, 축산물은 17%, 수산물은 6%, 총 지수는 2%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총 지수는 기저효과 때문에 뭐 2.6, 2.5 정도 나와서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 전, 즉 코로나 오기 전의 기준으로 보면 15%, 1년 반 만에 15%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난 그래서 기저효과는 있으나 일부 품목에 있어서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뭐 기저효과 때문에 뭐 다음 분기에는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50% 올랐는 일부 농산물을 장바구니에 담는 교수님을 포함해서 네. 장바구니를 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엉뚱한 이야기다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죠. 물가 오름세는 확실하다. 확실하다. 네. 사실 2분기, 지난해 2분기를 봤을 때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었다고 해도 지난해 7월하고 비교를 하면 지난해 7월에는 0.3% 상승하는 국면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7월에는 2.6% 오르니까 이제 기저효과는 어느 정도 끝났고 플러스에 플러스가 더해지면 결국은 이제 물가 상승 기조로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달리거든요. 뭐 물가 상승 기조가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맞긴 한데요. 예. 그런데 한 2019년, 2018년 추세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 상태로 그러니까 돌아갔다. 그거하고 기저효과하고 섞으니까 굉장히 높게 보이는 면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좀 그 주의해야 될 사항은 있어요. 예. 공산품 같은 경우는 작년 내내 0%대 아니면 마이너스 기록했던 게 금년에 들어와서 2%대 그리고 5월 같은 경우는 3%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금년 초서부터 항상 걱정했던 그 병목 현상, 네. 중간재나 그 원자재가 원자재 쪽에. 없거나 가격이 올라가지고선 그게 인플레이션에 반영된다. 이런 현상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도 근원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낮거든요. 아직도 근원 인플레이션은 1.7%하고 1.2%니까 네. 여기 아직까지도 상당히 낮은 점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1, 2년 동안 굉장히 낮은 인플레이션에서 2%대로 갔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높게 보이는데 우리 원래 목표가 2%거든요. 예, 예. 원래 목표가 2%니까 이게 부분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좀 그 정상화되는 가는 그런 게 우리한테 좀 과장돼서 보이는 것도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2%라는 어떤 목표치를 지금 상회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정부가 말하는 일시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맞을 것인가? 이게 지속적으로 가면 나중에 뭐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물가가 이렇게 지금 들썩거리는 그 이유를 좀 꼽아 보면 예. 이제 우리 주부님들이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계속해서 지난해 말부터 계속 꿈틀거리고 있어요. 예. 계란값은 지난해 말부터 AI 발생해서 살처분되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겁난다. 그러니까요. 금계란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수박 한 통에 3만 원이 넘었어요. 이제 마트에서 보지 않고 이제 백화점에서 보시는 우리 이제 교수님은 3만 원도 더 내실 텐데 4만 원. 4만 원? 4만 원 4만 내주셨어요? 저는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비싸네요. 이런 농축수산물이 있죠. 또 하나는 개인 서비스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석유류는 공업 제품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엄청나죠. 그리고 지금 아직 물가에채 반영되지 않은 게 전월세예요. 임대차예요. 음. 임대차의 이 전월세에는 사실 이게 이제 7월 물가가 1년 전에 비해서 2%대지만 네. 전월세 가격은 2년 단위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 표본 조사 기간 내에 변동하지 않으면 제자리예요. 그러니까 물가를 다 반영하지 않은 거죠. 자,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정부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사실은 기상 여건은 뭐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농축산물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예측에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우리 자의적인 어떤 물가 통제 수단을 넘어서잖아요. 국제유가 여기에다가 이제 이 각국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뿌려놓은 돈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유통 비용, 물류 비용이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어서 그렇죠. 과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냐라고 보기에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 정부가 물가 대책을 세울 때 정말 단기적으로 계란이 급해서 태국산이나 미국산만을 수입해서 막을 건지 단지 추석이 한 달 전 앞당겨졌기 때문에 조기에 뭐 1.5배, 1.6배 정도의 정부 비축분을 풀어서 될 건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데요, 저기 그 지난 한 10년 내지 한 15년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저 그 신선 상품 그 월별 전월비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저 그 구정하고 그리고 추석 그 달이나 아니면 그 전달의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요 때문이겠죠. 뭐. 예, 수요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냥 저 그 어떤 뭐 단합 때문인지 그거는 이제 조금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네네네. 하여튼 그때가 제일 높은데 이제 우리가 추석에 들어가고 있어가지고서 그렇죠. 물가가 자연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가 또 거기에다가 이제 그 날씨 문제가 추가됐고 어떤 면에서 이상한 것은 이게 저 추석이나 구정 끝난 다음에는 저 물가가 좀 떨어지게 돼 있는데 신선식품 물가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는 게 이상한 것보다는 왜 떨어지지 않았나? 그게 좀 통계에서는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말씀해주신 통계를 떠나서 일단 마트나 어디 시장 가보면 정말 비싼 거를 체감적으로 좀 느낄 수 있거든요. 아마 주부 장보는 이제 분들은 아마 체감적으로도 많이 느꼈었을 부분인데 임금 같은 거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오르지 않고 나갈 돈은 많아지고 뭐 아까 그 전월세도 얘기해 주셨지만 나갈 거는 많고 임금은 오르지 않다 보니까 점점 이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다라는 게 좀 피부에 좀 와닿고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 임금 통계를 제가 보고 왔는데 예. 이제 임금 통계는 지금 물가 통계는 7월 게 있지만 그렇죠. 임금 통계는 지금 4월 거밖에 없어요. 네네. 그래서 5, 6, 7월 어떻게 됐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4월까지 임금이 그 코로나 오기 직전에 비해서 18% 올랐더라고요. 그 임금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오기 전 네, 과정으로. 그래서 최근의 물가 상승은 물론 소비자 물가 지수 전체로 보면 뭐 2.6%고 기저 효과가 있으니까 한국은행이 말한 대로 네. 뭐 2% 관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설사 2% 관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냐?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물건들의 가격은
단자리 숫자가 아니라 거의 두 자리 숫자 이상. 맞아요. 아까 계란 같은 경우에는 막 50몇 일시적이긴 한 %씩 50%, 예. 수박도 뭐 70% 이러잖아요. 마늘도 40몇 %. 이게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아까 이제 우리 그 교수님이 양 교수님이 추석을 전후해서 구정을 전후해서 계절적인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당연히 여름이 되면 기후 불순이 있고 그러면 출하가 안 되고 예 그다음에 뭐 날씨가 추우면 그렇죠. 영향을 받는 거죠. 작황이나 있단 뭐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그걸 모르지 않아요. 30년 동안 우리가 그걸 경험해 왔거든. 그럼 거기에 대한 선제적인 정부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코로나 때문에 또는 뭐 AI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럼 계란값 불안해질 수 있어. 돼지값 불안해질 수 있어. 그러면 한두 달 전에 정부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문제가 터지고 나서 야단 법석을 떠는 정부가 우리 국민들은 야속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아쉬우냐면 계란이 좀 썩어도 좋으니까 계란값 오르기 전에 비축 좀 해두고 돼지고기 마찬가지고 닭고기 그래서 제발 그 여름 겨울에 뭐 날씨 때문에 아니 가격이 한 4, 5% 오르면 괜찮아요. 마늘값이 47% 올랐더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정년에 비해서. 지금 마늘이 수확철이거든요. 네네. 마늘이 굉장히 값이 싸야 돼요. 그게 비싸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정부의 관리 잘못이라고 봐서 저는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딴 거는 안 해도 좋다고 봐요. 주택 가격하고 우리 소위 이야기하는 밥상 물가 있잖아요. 뭐 마늘, 채소, 그렇죠? 양파 이런 가격만이라도 네. 단자리 숫자로 좀 상평하는 옛날 세종대왕 말씀대로 상평 항상 가격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정부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뭐 물가 상승률 2% 관리했다고 자기네들은 다 했다고 그러는데 소비자들은 지금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이놈 그 양파 가격 때문에 진짜 분통 터진다니까요. 그렇죠. 사실 전체적인 물가 뭐 2% 관리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뭐 서민들이 느끼는 정말 밥상 물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크게 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정부의 뭐 관리 소홀 혹은 선제적 대응에 대한 좀 미비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이제 선별적으로 한 이유가 K자형 양극화에 네. 정말 아랫부분을 조금 더 두텁게 하자라는 취지였고 지금 임금 상승률에 비해서 물가가 4배 오르고 있는데 사실 그 백화점에서 쇼핑하시는 고소득층은 그다지 소비 안 줄여요. 가격에 상관없이 구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임금 상승률을 웃도는 이제 소비자 물가가 고착화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건 서민들이고요. 그렇죠. 소상공인들이에요. 4월까지 임금이 오르고 통상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임금이 올라야 되고 물가가 오르면서 가는 건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지난해만 하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제로, 마이너스를 이제 내려갈 정도여서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구조적으로 지금 넉 달째 2%대 물가예요. 그러면 하느니 지금 가이드라인으로 이제 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밖을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지금 이 물가 부담이 물론 뭐 하느니 이제 8월 금통위를 통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도 계속해서 이제 시그널을 보내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그리고 7월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은 매출 제로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또 연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거의 수입이 제로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정말로 두텁게 지원할 건가? 그리고 이 물가로 인한 어떤 이제 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왜 추석 이런 것들이 좀 지나면 원래 가격이 좀 떨어질 물가가 좀 낮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는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정부는 어쨌든 이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격 안정에 좀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러면 좀 안정이 될 수 있는 뭐 여지는 남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지금 그 신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비축량이 충분히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 한계가 오직 있는 거죠. 그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시장 개방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좀 이상 기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 전 세계 이뭐 야채 가격이나 뭐 이런 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 뭐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잡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앞서 신 교수님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부가 미리미리 좀 대응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발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뭐 야단을 치셨는데 그 부분을 지금 어쨌든 시간은 지났고 늦었다면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글쎄 만약에 제가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감자 특보, 양파 특보, 밥상 마늘 특보. 물가에 그래서 영향을 사무관 주는. 한 분한테 당신은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양파 가격을 연평균 5% 범위 내에서 가격을 상평시켜라. 그게 당신의 책임이다. 이렇게 해서 적어도 어떤 정부가 있는 동안에 감자값이 요만한 감자 하나가 1,500원이 넘는 거예요. 1,500원이면요. 아이다호에 가면 감자를 3kg짜리 박스로 하나 살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정말 비싸다는 얘기예요. 정말 비싸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는 아까 우리 양 교수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우리나라 유통업자들 과거에 대기업이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돈이 많으니까 예. 특히 요즘과 같이 저금리에는 썩어도 좋으니까 일단 감자를 대량으로 사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을 10배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10%만 팔고 90%는 썩어도 물량을 내놓지 않는 거군요. 안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업자들, 농수산물 유통의 어떤 그런 그 고질적인 내전 매석이 저는 상당히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적을 하는데 어쨌든 정부가 이 밥상 물가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게 생각한다. 그런 부분 추정을 해주셨지만 정부가 확인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겠네요. 확인하고 뭐 만약에 뭐 제도에 대해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있다면 우리가 그 부분도. 적폐 이야기를 하는데 검찰의 적폐만 있는 게 아니고 곳곳에 우리 경제에는 그런 적폐들이 깔려 있거든요. 저는 네. 그거를 척결하는 것이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더 중요하다. 제가 한국에 와서 84년서부터 지금까지 예. 한 번도 양파 파동, 마늘 파동, 배추 파동, 감자 파동 또는 뭐 고등어 파동, 꽁치 파동이 없이 넘어가는 적이 없는데요. 재밌는 거는요. 네. 양파 파동이 매년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은 양파, 그다음엔 마늘, 그다음엔 꽁치, 그다음엔 감자, 그러니까 대파 이렇게 한번 싹 손목이 돌아가서 도는군요, 사람들이 이렇게. 까먹을 때쯤 되면 또 양파가 다시 오고 이러더라고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저는 정부가 이 부분은 충분히 관리를 해야 되고 이 부분만은 좀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을 조금 훼손하더라도 정부가 비축량을 확보하고 만일의 경우에는 수입을 개방하고 탄력 관세를 통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경제 정의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런 상황 네. 말씀 주시겠어요? 이제 그 교수님, 신 교수님의 이제 양파 특보, 네. 뭐 수박 특보 만들어주면 수박값이 싸질 것인가 여기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세요? 그럼에도 극복할 수 불구하고 없는 영역인가요? 이게 날씨라는 이 농축수산물의 특성상 지금 우리가 오른 것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애호박은 어떻습니까? 산지에서는 지금 폐기 처분하고 있거든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농축수산물 미리 기상이변을 예견해서 이걸 비축해서 정부가 푸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후자 얘기는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개방을 하면서 자유무역을 하면서 우리가 내준 부분이 대부분 농축수산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할당 관세를 통해서 관세 무관세를 통해서 적절하게 우리 인근 국가에서 수입을 하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 조절하는 기능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일자리 담당관 청와대에 만들어놨어요. 전광판 만들어놓고 담당자 있습니다. 일자리 만들어졌나요? 조직이 있다고 공무원이 투입된다고 그게 안정되지는 않아요. 그걸 우린 누누이 받아봤어요. 비대만 해줘요. 비대만 해주고 자리 요직만 차지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경제 구조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정말 신토불이 옛날처럼 우리가 농산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우리가 생산해 먹을 게 아니라면 그리고 이제 무역을 통해서 자유무역을 통해서 우리의 잘 만드는 공산품을 팔고 농산물이 들어오는 구조라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당 관세를 통해서 임국 국가의 적정한 이제 탄력적인 이제 수입물 땅을 좀 할애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뭐 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수박도 그렇고 이게
계란도 그렇고요. 유통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맞아요. 이걸 보관하기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란이 지금 뭐 미국산, 하얀 계란, 태국산 들어왔는데 태국산은 이제 배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굉장히 신선도에 시간이 오래 문제가 걸리군요.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네. 안 가는 거예요, 손이. 그러면서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방법이 논의돼야지 이걸 어떤 조직이나 인력을 더 확충함으로써 이걸 한다라는 건 저는 그쪽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말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예. 그 양파 특보의 능력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양파 특보의 문제는 가격을 올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리지도 많은 것도 그래서 가격이 안정화시키는 것이 양파 특보의 기본적인 소명이다. 그렇게 되면 사전에 우리가 경장 물량서부터 다양한 그러니까 정부가 아까 일자리 전광판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그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공무원이 소명을 가지고 자기 전력 투구하면 저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저는 상평 물가가 안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만큼 뭐 이 납상 물가에 대한 걱정이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뭐 아무래도 이제 국회에서 정했죠. 국민 88%를 대상으로 이 11조 원 규모의 5차 재난지원금을 이제 풀 건데 재난지원금이 풀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좀 많아지니까 좀 나아질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 물가 상승은 사실 이 공급 부족에서 기인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가 늘면 뭐 또 수요가 늘 거고 그러면서 또 뭐 물가 상승이나 인플레이션 압박이 좀 커지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조금은 그래도 그 압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막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공급에서 그냥 병목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좀 비교적 부유한 분들이 돈을 많이 받으시면은 그러면은 그런 공산품을 많이 수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염려가 좀 있긴 한데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2019년 민간 소비가 GDP의 48.5%였으니까 그게 한 931조 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 그렇게 계산하면은 한 895조 원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11조 원을 저렇게 재난지원금으로 네. 준다고 해가지고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네네. 좀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같은 게 좀 큰 예가 되겠죠. 어떠세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물가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를 할 만한 상황일까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5월에 재난지원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었을 때 가장 흐뭇했던 게 재난지원금으로 이제 소고기를 사 먹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뭉클했다. 그 발언을 말씀을 했었죠. 하셨어요. 예. 실제로 당시에 이제 소고기 그리고 돼지고기 두 자릿수 올랐어요.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두 자릿수 올랐고 그럼 당연히 이번에는 그보다 더 큽니다. 35조 원 가까이 넘어요. 이 가까이 되는 수요 돈이 규모 자체가. 풀리면 예. 당연히 인플레이션, 물가 우려는 더 커집니다. 문제는 이게 계속해서 뭐 이제 사용처를 제한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골목 상권의 이제 소비를 촉진하겠다라는 취지는 굉장히 100번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이 돈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요. 궁극적으로 보면. 자, 그러다 보니 오히려 민간 소비가 활성화돼서 소상공인들이 조금 한두 달 정도 반짝 좋아지는 건 체감하지만 네. 그 위에 딱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 지원은 재원금이 끝나고 사용 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단절 효과로 인한 또 소비 위축이 더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소비를 얼마나 부양시킬까의 문제 플러스 방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역을 지금 단계처럼 4단계로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하면 일부 온라인 배달 같은 경우에는 현장 배달은 또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부 뭐 프랜차이즈 본사가 여기 있거나 가맹점들, 편의점들 굉장히 과거에 수혜를 받던 분들만 수혜를 보고 여전히 이제 동네 상권들. 그래서 동네 상권은 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걸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과거 사례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어서 정말 피해가 있었던 효과와 부작용을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을 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지적해야 될 것은 네. 우리가 지금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제한하면서 돈을 준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은 궁극적으로는 한 30%가 이제 소비로 갔고 그것도 다 그 골목 상권에 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지금도 뭐 내가 지금 빵집 갔을 때 이 빵집이 직영점이냐 프랜차이즈점이냐 겉으로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관심을 가질 네. 수도 없죠. 거기서 그냥 뭐 어떤 사인을 표시나 이런 붙여놓지 게 되는 게 않는다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냥 소상공인들을 도와줘야 됐다고 생각한다면은 직접 돈을 줬어야 됐어요. 아예 현금으로 그냥 그러면은 주는 게. 확실히 가죠. 근데 뭐 어쨌든 지금은 사실 재난지원금 그리고 뭐 지역 화폐 형태로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원래 쓸 돈을 지역 화폐로 대체하고 그 갖고 있던 돈은 뭐 자산 시장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서 또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뭐 그런 그림이 가면 어떻게나 하나라는 걱정이 네, 듭니다. 우리가 작년 여름에는 전 국민 대상으로 14조 정도 줬고 이번에는 88% 대상으로 10조, 11조 정도 주는데 나는 제가 만약에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랐으면 그 안이 나왔을 때 누구한테 준다라는 게 90% 정확하게 드러났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벌써 그 이야기가 나온 지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내가 받는지 안 받는지 주면 언제 주는지 그리고 주면 이게 지역 화폐로 주는지 아니면 뭐 사용 제한이 있는지 사용 제한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지 모든 게 다 불확실해요. 난 이걸 정부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용이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이제 주고 나면 효과가 그냥 박수 치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야 나는 받아 안 받아 이렇게 목을 매놓고 그러는지 왜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내놓는 순간 누가 받으며 어떻게 받으며 언제 받으며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내놔야지. 아직까지도 지금 88%가 진짜 88%인지 아무도 몰라요. 정부가 뭐 이거 안 주고 저거 안 주고 하면은 저는 88%는 나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준다고 88% 해놔놓고 사람들 가슴은 마음껏 부풀려 놓고 끝으로는 그죠? 안 주고 저는 그래서 이런 유의 그 행정은 후진국도 저는요. 방글라데시도 이보다는 더 정치를 잘할 거라고 보는 차원에서 앞으로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요. 네. 정책 내놓는 순간에 누가 받으며 어떻게 받으며 언제 받으며 이 좀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벌써 이 이야기 가지고 벌써 7개월째 울고 먹으니 이 정치적으로 도대체 속셈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지금 재난- 말씀을 주셨던 부분 중에 뭐 방글라데시의 의견은 개인 의견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네. 대한 뭐 비교를 하게 하고자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 방글라데시가 네, 나쁘다는 네. 게 아니라 방글라데시가 우리보다 더 잘한다 그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지원금하고 조금은 관계가 없지만은 네.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물가 우리가 실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산 시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주식 시장이든지 뭐 주택 시장이든지 그런 데서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제 좀 거리두기가 풀리고 코로나 독감이 가가지고선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일단 지금까지는 딴 데 돈 쓸 데가 없기 때문에 뭐 주식 시장이나 그런 데 돈을 넣었는데 거기서 돈을 다른 데서 이제 돈을 쓸 수가 있다면은 거기서 돈을 빼면은 또 그 뺀 돈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좀 상당히 좀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게 좀 두렵거든요. 그 자산 시장은 좀 그렇죠. 거품을 뺄수 내려가겠지만은 있는. 그 뺀 돈 가지고 또 이제 많이 다른 돈을 쓰기 데로 시작하면은 또 그때 큰 쇼크가 있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됩니다. 이렇게 사실 소비자 물가에 대한 우려 또 인플레이션 걱정들이 겹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고민이 더 커졌어요. 한국은행이 뭐 그래서 실기를 했다 아니면 뭐 지금 지켜봐야 된다 각종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8월 이번 달에 금리를 뭐 올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뭐 JP모건도 그렇고 우리 금융경영연구소에서도 이제 8월 정도에는 올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떠세요, 소장님? 참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8월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보십니까? 일단 지난번 있었던 이제 금통위의 이제 이 회의록을 보면 사실은 소수 의견 한 명이었어요. 예. 표면적으로는 인상을 고승범 해야 의원. 된다. 예. 인상 의견은 한 명, 7명 중에 한 명이어서 한 명이 처음으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그렇죠. 만장일치로 연 0.5%가 유지돼 왔는데 자 그러나 그 내부적으로 동조하는 분위기. 동조하는 분위기는 6명 이상, 한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소비자 물가가 지금 계속해서 넉 달 연속 2%대고요. 그렇죠. 가계 부채가 계속해서 지금 옥죄고 있지만 제1금융권, 제2금융권,
풍선 효과로 정부 대출 받을 수 없으니까 계속 옮겨가는 그렇죠. 거예요.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점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변동금리 대출이 아직도 여전히 80%가 넘습니다. 신규 대출 가운데. 보통 금리가 올린다고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 고정금리를 조금 더 선호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생각은 자 만일 하느니 뭐 8월에 인상을 하든 아니면 10월에 인상을 하든 올해 기껏해 한 차례 그리고 번 내년 정도. 해봐야 두 차례 정도 아니겠느냐? 그러면 연 0.5%인 기준금리가 1% 수준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금리 좀 대출 옥죄이겠다라는 시그널을 줌에도 불구하고 풍선 효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잡히지 않죠. 그렇죠. 여기다가 은행권들은 이 기회에 예금 금리는 낮추고 대출 금리는 높이면서 벌써 신용 대출 금리는 1에서 2%포인트 올라왔고요. 가계 대출 금리도 지금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신규 대출 기준. 자, 이러면서 지금 순이자 마진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랬더니 금융당국은 지금 내탁 공방이에요. 서로. 이게 이렇게 지금 사상 최대 순익 잔치를 하고 있는 은행권은 그냥 얼굴 표정하고 있고 정부의 금융당국의 어떤 정책에 맞춰서 지금 가상금리 약간 이제 조절하면서 하는 것뿐이다라고 지금 서로 내탁 공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0.25% 오르든 뭐 두 단계를 오르든 지금 뭐 자산시장 버블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소비 그리고 하반기 지금 뭐 코로나19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최고 단계로 격상될지 여부가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8월에 인상을 해도 고민이에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매를 일찍 맞는 게 낫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분명히 이제 과도하게 소득에 비해서 앞서 이제 소득보다도 4배 이상 빠르게 물가는 오르고 있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 가장 취약한 건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이에요. 그리고 제2금융권으로 내몰린 이제 풍선 효과로 1금융권에서 문턱을 못 넘고 2금융권, 4금융으로 몰리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신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사실 이 기준금리를 뭐 연내 올리겠다는 얘기까지는 해놨는데 과연 이제 금통위에 3번 남았잖아요. 8월, 10월, 11월 남았는데 8월에 올리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 못 올린다고 봅니다. 못 올릴 것 그러니까 같아요. 뭐 아무리 정답이 올리는 거라고 하더라도 저는 못 올린다. 정치적인 압력과 현실이 너무 저는 부담이 클 것이다. 그리고 아까 7명 중에서 1명이 이제 말씀을 했다고 네, 하는데 소수 제가 의견이요. 알기로는 그분이 지금 또 자막을 보니까 금융위원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저도 그 회의록 쭉 읽어봤는데 이 금융 그 통화위원들의 포지셔닝을 보면요, 이 양다리에 도대체 올리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한 분도 올리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거기도 보면 실물 경제를 생각하면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금융 안정을 생각하면 올리는 것이 좋고 0.25% 갖고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시그널링 효과는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 사람이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요. 지금 한은 총재가 벌써 금리 올리겠다는 그 뉘앙스로 이야기를 벌써 지금 거의 몇 개월째 했잖아요. 네. 금리가 오른다는 거 다 알죠.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르기 전에 빨리 빌리자. 그렇죠. 더 오르면 더 부담이 커질 거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땡겨서 지금 대출이 폭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국은행이 진짜 물가 상승, 그동안의 통화 남발, 저금리에 따르는 주택 가격 상승을 생각을 했으면 네. 진작에 올렸어야 되고요. 진작에 내리질 말았어야 되고요. 저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계속해서 금리 내리는 거를 제가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주열 총재는 대한민국 역사상 금리를 가장 많이 내린 총재로 이렇게 낙인이 찍힐 거다고 했는데 무슨 뭐 올릴 거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로 대출이 줄고 주택 가격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땡겨서 대출이 늘면서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8월 달에 또 못 올릴 거고요. 못 올리니까 사람들은 또 더 올릴 걸 생각해서 미리 대출을 할 거예요. 문제는 점점 꼬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연내에 올리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추석 끝나고 나면 네. 정치적으로 이제 추석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변곡점이잖아요. 이 지금 올려놓으면 밥상머리에서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이주열 욕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석 끝나고 나면 어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금리를 대선 끝날 때까지는 못 올릴 것 같고 새 정권이 들어오면서
아주 새 기분으로 금리를 그동안 못 올렸던 거를 0.25가 아니라 뭐 0.5면 5, 0.75면 75 그렇게 올리는 쪽으로 적어도 정치적인 분위기를 생각하면 대선까지는 올릴 수 있는 분위기가 저는 되지 않는다.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신교수님은 어쨌든 내년 4월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올릴 네, 수 있는 예. 상황이 정치적인. 근데 그렇게 상황이 될 되면요, 것이다. 사람들이 올리든 안 올리든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 시장 금리는 계속 올라갑니다. 이건 잡을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게 한국은행의 시그널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면도 있지만은 정부가 지금 대출을 옥죄잖아요. 그렇죠. 어? 이거 잡느라고 부동산 잡느라고 옥죄니까 전부 풍선 효과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지금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한은의 시그널링 효과도 있지만 정부가 이 부동산 시장을 잡는다고 하면서 어설프게 계속해서 대출을 규제하니까 거기에 전부 덫에 걸리는 사람은 신용도가 낮거나 돈이 없는 사람이고요. 사실 지금 뭐 앞서 두 분 해주셨던 게 지금 한은의 고민에 아마 다 녹아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양 교수님 8월 인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저는 일단 정치를 떠나가지고선 가장 그 금리를 올릴 적합할 시간이 지금 얘기했던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들 지원금을 이제 주기 시작할 때 네. 그때 같이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8월이 가장 적합한 시간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 만약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늦어진다면은 지금 막 신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저 대출도 오히려 또 올라가는 악영향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안 올린다면은 그러면은 또 한은의 어떤 그 신뢰도에 대해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또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이 자산 버블을 걷잡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믿질 않으니까. 그래가지고선 오히려 그 거품을 더 키울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정치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가장 적합한 시간은 8월이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권장을 한다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상황도 굉장히 큰 변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지금 백신 접종을 계속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변이는 계속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도 옮겨온 상황이어서 과연 이 백신에 대한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이 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지금 한 달째 넘어가고 있어요. 이거 더 연장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비수도권으로 또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에 정말로 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영업을 아예 못하는 제한업종이 20만이 넘고요. 자영업자가요. 그렇습니다. 6시 이후에 문을 닫아야 거의 문을 닫는 거죠. 그렇죠. 영업시간 제한처럼 이제 2명 이상은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데가 한 76만입니다. 합친 100만에 가까운 자영업자가 이 타격을 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는 방역을 이유로 계속해서 이 조치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 라고 하면서 옮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난지원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기 나온 지는 수개월 지났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쥐지 못하고 있고 똑같이 과거에 있었던 기준, 뭐 앞서서 이제 6월 건보료 기준이라고 하지만 제가 가입한 한 사이트 포털에는 받으시는 분이 12%, 못 받으시는 분이 88%예요. 그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과연 저게 포떼고 못 떼고 자산 있는 사람은 못 떼고 88% 주겠다, 12% 주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한 60, 70% 내외로 낮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아마 구조적으로 전 국민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거 신청해야지 받는 거예요. 신청해야 받습니다. 그렇죠. 신청하지 않으면 안 들어옵니다. 자, 이런 구조적으로 적게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돈이 쏠림 현상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 돈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물가를 감안해야 될 건지 아니면 가계부채며 소비며 경기 둔화며 이런 걸 감안해서 정부와 또 동조를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주열 총재가 물론 임기도 가까워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미국보다도 선제적으로 앞서서 금리를 올려야만 하고 그리고 이 수준으로 아직 금리 미국은 제로지만 우리는 0.5거든요. 그렇죠. 한 단계 더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긴축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이게 금리 인상 타이밍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효과는 덜해요.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잖아요. 금리 언젠가는 올릴 것이다라고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대출 시점을 앞당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8월에 인상을 해도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정부의 이제 재정 정책과 시너지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미 한은하고 기획재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4.0, 4.2를 예시하고 있는데 네. 물가 전망치는 1.8이에요. 근데 1.8을 지금 이미 웃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한은은 절대적으로 물가 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시그널을 줘야 된다.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참 이제 정치적인 것을 배제하면 어쨌든 좀 올리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주시는데 정부에 대한 신뢰가 참 낮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거든요. 현 정부 특히 경제팀에 대한 신뢰는 뭐 거의 존재하지 않죠. 신뢰가. 네, 저는 신뢰가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한국은행도 그동안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은의 목표가 성장률이냐 물가냐. 그동안은 2%라고 하면서 2% 다행히 물가가 0%대 머물러 줬는데 그동안 뭐 M2 기준으로 통화 증가율이 두 자리 숫자로 올라오면서 그것이 이제 통화 증발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지금 나타난 지 벌써 1년 됐단 시중 뭐 돈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그럼 풀렸으니까요. 왜 자꾸 립 서비스를 하냐는 거예요. 립 서비스를 할 것이 아니고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줬었어야 하죠. 행동을 취했어야 왜냐하면 되는데. 그동안 너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코로나 핑계 되면서 금리를 파격적으로 낮춰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선제적으로 좀 말이 좀 앞섰으면 좋겠어요. 어떤 정치인처럼. 그래서 좀 늦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못 올릴 거고 내년 초에도 못 올릴 거고 결국은 모든 덤태기를 다음 정부로 떠넘길 것이다. 그리고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냥 단칼에 없앤다는 차원에서 현저하게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관점에서 속도감 있게 할 할 것이다. 수밖에 없고 우리 이야기는 안 했지만 주제가 조금 벗어나지만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불안한 것이 굉장히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사실 정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일관적으로 대출받지 말라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금리 올릴 거다. 또 집값 고점을 찍을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시장은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신뢰도가 없어졌으니까요. 부동산 시장이 어떤 면에서는 더 강한 것 같지만은 네네. 그렇지만 지금 계속 저 정부가 얘기한 그 반대 방향으로 계속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뭐 정부가 완전히 시장을 조절할 수 없다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은 그래도 뭐 금리 올린다고 했는데 뭐 안 올리고 그다음에 뭐 이런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하니까 가격이 꼭 떨어질 거다 했는데 안 떨어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 대출자 입장에서는 지금 그냥 빨리 하는 게 그러니까요. 가장 자기한테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앞서 소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이라도 받아야 된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팽배하게 있는 것 같고 정부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말빨이 안 통하는 지금 상황이 된 것 같거든요. 아마 지난해도 그랬어요. 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장수 장관이 그랬잖아요. 지금 영끌하면 손해 본다. 영끌하면 기다려달라. 손해 본다. 기다려라. 네. 뭐 이제 공공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 확대하겠다라고 음. 얘기했는데 1년이 지나서 8.4 대책 1년을 지나서 보니 공공 재건축은 실행률이 1%? 네? 거의 뭐 하겠다고 손드는 데가 없어요. 누가 이제 굉장히 모든 이익을 국가에 다 반납을 공공으로 이제 임대주택은 더 늘리고 이런 부담을 지는데 당분간 채찍이 있어야 되는데 채찍만 보이는 이 시장에서 그러니까요. 누가 손들면서 공공이 주도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뭐 임대차 3법을 비롯해서 계약갱신, 갱신율이 좀 높아졌다라는 것 하나를 들고서 이제 임대차법도 굉장히 시장에 적응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주변 시세 60에서 80% 수준이니 여기에서 기다려라라는 네.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시장은 전혀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시장은 지금 서울의 중위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서자 서울에서는 빌라,
뭐 단독주택 또 그것도 안 되면 비수도권, 서울 원정 투자자들이 전국으로 지금 또 돌아다니고 있는 생존효과들이 상황이거든요. 쭉쭉 나가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이네요. 이 얘기는 지금 뭐 9억 원 이하 대출 40% 해주고 15억 원 이하 대출 안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1금융권에서 못 받으면 2금융권, 2금융권에서 쓰면 4금융, 아니면 엄마 아빠 찬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저는 계속해서 이게 물가 얘기하고 있고 금리 얘기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자산 시장이 불균형이에요. 이 자산 시장의 불균형을 정확하게 못 잡고 있고 특히나 이제 잘못된 굉장히 첫 단추를 잘못 끼움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의 실정이 지금 오히려 이런 자산 시장 더 상대적으로 무주택자는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더 느끼게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물가는 물가대로 못 잡고 있고요. 금리는 계속해서 선제적인 시그널은 주고 있지만 정부의 압박, 정치권의 압박에 의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앞서 말씀하신 굉장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위기 수간에 영웅 난다고 네. 지금 저는 한은은 정부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정치권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중립적으로. 자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그널을 정확하게 못 주면 타이밍, 금리 인상 타이밍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자산시장 왜곡은 더 심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네. 얘기하고 교수님, 싶은데 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듣고 0.25% 지금 올린다고 얘기하지만 아마 예. 그거 가지고 못 잡을 겁니다. 그래도 상징적인 이슈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 인상한다는 것 0.25% 자체가요? 예. 뭐 0.5% 올리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만큼 정치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면 0.25라도 올려야 된다. 그렇게 좀 권장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지금 밥상 물가가 크게 치솟고 있고 금리 인상의 시그널은 좋지만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한은의 역할이 뭔지, 한은의 공정성이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번 8월 금통위에 어떤 또 목소리와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세돈 교수, 양준석 교수,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인 직선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